자, 멤버십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이네요. 자, 우선 2일 날 했던 종합소득세 분석, 구조 분석은, 너무 많이 못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녹음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그 개인 대표님 이름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또 뭐, 혹시 정보 유출되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너무 안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다음 주 정도? 제가 좀 다음 주 정도 제가 이슈가 있어요. 이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쯤에 한번 그 동영상을 찍어서 뭐 한 15분, 20분 내로 그 압축할 수 있거든요. 15분, 20분 정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너무 또 안타까워도 마시고. 예. 자, 오늘 CCF,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요한 얘기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은 단기 CCF 얘기를 해드릴게요. 단기, 짧은 기간에 CEO 잉여 현금 어떻게 만들까? 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했죠. 뭐 했냐면, 유동자산 개념을 당좌자산, 재고자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야 잘 보이겠네요. 금융자산과 영업자산 개념으로 부채도 금융부채와 영업부채 개념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했고, 두 번째는요, 중소기업에 가보시면 유동자산에 매출채권 비중이 높고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데,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운전자본 흐름, 뭐 현금 전환 주기 이런 게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고위험 자산입니다. 즉, 회수 불가능, 뭐, 부도 위기, 혹은 그 재고 자산의 손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고 컨설팅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만큼, 금융자산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CCF, 회사가 돈을 갖고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회사가 그렇게 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사장님 현금 보유 역량을 좀 키워라. 현금 보유 능력을 좀 키워라.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유동성 압박,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 자, 지우고 오늘 단기 CCF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장, 단기 CCF는 그러면 우선 CEO 잉여 현금 흐름이 CEO 캐시플로우가 개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는 기업이 경영 성과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개인 자산으로 축적되잖아요. 그렇죠? 즉, 월급 받든 배당을 받든 대부분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별도의 소득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그렇죠? 소득 파이프라인이 없고 법인체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들이 대표님 개인 소득이 되고 그게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사는 부자인데 CEO는 가난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산 이전을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셔야 돼요. 급여,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퇴직금,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하면서 급여 얘기를 이렇게 했죠, 제가. 급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어떤 소득세 문제, 뭐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안 가져가. 그냥 생활할 수준 정도를 가지고 가고. 또 배당도 뭐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맞는다. 뭐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된다 등의 이유로 또 배당도 잘 안 해가고. 그러니까 개인 자산이 축적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저냥 하는 말로 그냥 저냥. 물론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생활이 좀 안정화돼 있고 또 뭐 많은 부를 축적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CEO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
뭐 우리 영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멤버십 여러분들이 이 고객, CEO 컨설팅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 밑에 써놓은 것, CEO 개인의 잉여 현금 흐름은 자, CEO 개인의 잉여 현금 흐름, CCF는 결국은 안정적인 경영 승계와 개인 자산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자산을 형성해요. 자, 만약에 멤버십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어요. 대표이사가 되셔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한 돈은 자본금이죠. 자본금을 회수하는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것이고. 그래서 월급을 받고 배당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즉 저축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되면 자산이 축적되기 시작할 때는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는 대부분 뭐 저축된 자산에서 하고 다시 보수와 배당을 받아가면서 점점 자산을 늘려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자산이 축적이 되면 이제 분배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현금, 뭐 부동산 분배한다는 게 뭐 가족들에게 분배하게 됐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저축된 자산인 투자 자산 그리고 기업의 주식.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세금이 발생됩니다. 자산 이전에 관련된 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세금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런 세금은 생각보다 많죠. 크죠. 세금의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이제 승계를 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가업 승계가 되고, 역시 이때도 이제 세금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 중요한 건 뭐냐면, CEO 개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여세 재원이 있어야 되고, 뭐, 상속세 재원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는 돈이니까 받는 녀석들이 세금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 그 정도의 세금을 낼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많이 못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대부분 예를 들면 자산 규모가 여러분들 여기 이거 지우고 적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한 100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음, 어떤 대표님께서 약 100억 정도의 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채 다 제외하고 뭐 주식, 뭐 회사의 주식, 부동산, 뭐 현금을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상속세가 배우자가 있다는 조건으로 그냥 한 상속세가 25억에서 약 30억 정도 사이가 나올 겁니다. 이것저것 공제를 하고 나면. 자녀들이 이 정도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을까요? 많지 않죠. 결국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민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겁니다. 감당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급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제 좀 이게 유망 고객 중에 한 분이 세금이 주식 가치가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좀 떨어지겠지만 세금이 약 최소한 100억은 나올 고객이 계신데 이 회장님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CEO가 따님인데 이 딸은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회장님 상속세 중에 약 60% 정도는 그나마 60% 정도는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면 가능해요. 그래도 약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이 그 정도의 현금 보유가 안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세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연부연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연부연납을 하는데 30억이면 가업자산은 공제가 됐으니까 30억이면 1년에 약 3억. 그쵸? 그냥 10년 나눠내면 3억. 이자까지 하면 더 내요. 3억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를 내야 될 상속인들이 적어도 4억에서 많으면 한 4억 5천까지 벌어야 돼요. 왜? 소득세를 내고 남는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여기는 생활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쉬울까요? 여러분들 10년간? 즉 조세 채무라는 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금이 빚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빚이 되고 현재 그 이자가 조금 올라갔어요. 작년인가 2024년도인가 2.9%인가 그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금리가 떨어지면 좀 떨어지고 매년 바뀌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게 3%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적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전에 CEO 잉여 현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장. 우선 단기 CCF라는 것은 최소한 3년 이내 혹은 뭐 5년 이내, 그러니까 아주 길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산 축적에서 보면 저축과 투자 정도 수준이고 회사에 자금 압박이 오거나 혹은 어떤 기회 손실, 기회 비용으로 좀 모아둬라.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단기 수익이 났어요, 기업에. 그러면 이 이익이 나면 부채를 상환하고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감소되고 자산 건전성이 좋아져요. 그러면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걸 유지하는 건 결국은 어떤 그 CEO가 어떤 보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또 대출을 받지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쵸?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갚겠죠. 안 갚고 있어도 될 수 있잖아요. 안 갚아도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만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되기도 하지만. 자, 부채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뭐 차입 비용이라든가 차입이 필요 없는 중소기업은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이 재무 구조적으로는 순자산 수익률이 하락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이 많아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E예요. ROE. 저기 그 주식으로 따지면 순자산 물론 이제 주당 수익인데 그런 개념이에요. 순자산 수익률이 하락하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비상장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결국은 회사에 놔두면 자 빚을 갚으면 이 회사의 빚을 갚은 만큼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현금성 자산을 냅두면 이 순자산이 증가해서 순자산 수익률이 하락하고 비상장 주식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밖으로 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밖으로 그럼 빼면 어떻게 뺄 거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뺄 거냐? 주주한테 빼라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님이 그냥 가족 포함해서 대부분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빼라 이거죠. 그러면 급여는 근무하는 사람만 뺄 수 있고 주식은 어떻게 돼요? 주주들에게만 뺄 수 있잖아요. 그걸 빼라 이겁니다. 빼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이 돈을 좀 잘 이렇게 축적을 해 두시면, 잘 모아두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을 안 받고 내 돈으로, 사장님 개인 돈으로 회사의 어려운 자금 압박을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만들어라. 법인에 만들어 놓지 말고 사장님 개인적으로 만들어 놔라. 이게 제가 얘기하는 CCF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입이 없을 경우라도 돈을 자꾸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자산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만 유지하게 되면 주식같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고객 만나러 가셔가지고 고객들이 이렇게 법인에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으면 그 법인 보험에 다 이름표를 붙여주라 그랬잖아요. 정기보험은 뭐 몇 년 후에 연금 전환하셔서 퇴직금 용도이니까 이것은 퇴직금 통장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름표를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이 대표님들한테 단기 CPF 만들 때도 보세요. 급여 통장 개념과 배당 통장 개념, 그리고 생활비 통장 개념, 그리고 이익 통장 개념을 좀 설정을 해 주셔야 할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전년도에 이 회사의 순자산이, 우리가 얘기한 자본이 10억이에요. 자, 이 중에 현금성 자산이 뭐 5억 정도 있다고 합시다. 5억이 현금이야. 이런 기업도 참 많지 않지만, 올해 당기 순이익이 난 걸 보니까 한 3억이 났어요. 이 중에 3억 현금이죠. 당기 순이익이 났으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올해 사업을 위해서, 올해 3억이 났어요. 그러면 차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약 1.5억 정도를 재투자를 해야 돼요. 기계를 고치든, 기계를 사든, 직원을 채용하든, 어떠한 경우든 뭐 원재료를 사든, 당기 순이익의 50%는 재투자가 돼야 내년에 한 3억에서 목표하는, 뭐, 예를 들면 목표가 5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면 그 정도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예산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짠다고 하죠.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 1억 5천은 배당과 급여 등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만들고 그 이익을 CCF로 만들어 가라. 물론 여기서는 제가 장기 CCF 뺐어요. 장기 CCF까지 개념이 이제 들어가면 1.5억, 1억 5천 중에 일부는 단기로, 일부는 장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적정 순자산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실 줄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지금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서 이건 심도 있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텍스 이펙트 결국 뭐야? 예, 여기서 텍스 이펙트라는 건 뭡니까?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CCF 중에 자 현재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배당을 안 받고 있다. 그 중에 400만 원을 나는 생활비로 쓴다. 그러면 100만 원이 이익 통장이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년도 순자산, 당해년도 순이익을 보고 투자 예상 자금을 대표님하고 얘기하시고 대표님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올리시고 배당을 1억 정도 받으시고 자, 생활비를 이제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쓰시면 자, 월급 1,000만 원 올렸으니까 500만 원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익, 이익 통장 즉 이걸 뭐 단기 CCF 자산으로 해서 뭐 3년짜리, 5년짜리 뭐 저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목표 금액을 만드십시오. 1억은 대표님 1억은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장기 CCF에 투자하십시오. 또 혹은 자 빨간색 말고 혹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단기 CCF로 가고 200만 원은 장기 CCF를 만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우리 그 멤버십 여러분들이 고객분, 대표님들에게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헷갈리시면 강의를 몇 번 더 들으시고 제가 CCF와
CEO의 5가지 이익이라는 강의를 한번 했죠. 멤버십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료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CEO의 5가지 이익과 요 CCF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그 아웃라인은 잡아놨습니다. 아웃라인은 잡아놔서 그 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CCF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CCF와 CEO의 남은 기간 동안의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는 또 회계로 컨설팅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5월달 힘찬 출발하시고 연휴가 좀 길죠. 연휴들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